평생부자 머니플랜의 공동 저자이신 조기윤 작가님 모셔보고 세금 얘기 나눠볼게요. 선배님도 많이 기대하고 오셨죠? 네, 저도 아무래도 세금만 아니면 투자 엄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꿀팁들 좀 얻어가보는 네, 시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네. 많은 꿀팁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듣기로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사무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부자 머니플랜에서 연금, 세금, 보험을 담당한 공저자 조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특히나 법인 사업자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뭐 부동산 세금, 주식 및 채권 투자, 퇴직연금 관리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종합 자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고객에게 도움도 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 법인 사업자들의 대표님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동산과 주식 관련된 특히 이제 법인까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처음 내 집 마련하려고 할 때 꼭 알아야 될 세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금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세금은 다들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그다음에 양도하는 단계 이렇게 고민하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취득 단계에서는 먼저 취득세와 각종 부대 비용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주택 매수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 상관없이 생애 최초 12억 이하면 다 이 정도 한도가 나와요? 처음 알았어요. 이제 또 보유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수 잔금을 치르실 때 6월 1일 이후로 매수 잔금을 하시면 이제 기존의 매도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니까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매수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뭐 잔금은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그 파시는 분한테 맞출게요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세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초보 시절에 한 번 그 경험이 있어요. 되게 막 생색도 내주고 뭐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은 제가 맞은 맞아.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초보자 그때 젊은 사람인데 그 세금이라는 게 공돈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 신경 썼으면 내가 안 해도 될 건데 그때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막 떠올라요. 맞아요. 아니면 이제 공평하게 좀 하려고 하면 재산세를 제가 내야 되니까 조금 뭐 100만 원이라도 깎아주시죠. 이렇게 요즘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생겼는데 그땐 정말 몰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한 번 당했다. 당하면서 배웠다. 그럼 절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세라고 하면 솔직히 감이 좀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되면 그 재산세는 한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딱 보면 될까요?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시가 15억이고 1주택자이면 재산세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고려하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이제 과세가 되는데 시가 15억이면 부동산세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뭐 단독명의면 나올 수도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신 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보유 요건은 필수이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 사게 되면 부동산 세금은 생각보다 이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은데 자금 출처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미성년이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한테 고가 주택을 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뭔가 고가의 주택을 하게 되면 자금 출처를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의아하니까요. 네네. 그런 소득 증명을 좀 잘 갖추고 고가의 주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증여세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대출 받았다고 차용증 쓰시고 대부분 많이 이제 하는데 원금 상환은 안 하시고 당연히 이 돈은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원금 상환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세금 조사 안 나오면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소위 말해 털리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꼭 안 걸리지? 내 친구 안 걸렸으니까 나도 따라할 거야. 근데 꼭 그분이 꼭 조사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저희는 현장에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원금 상환은 기본값으로 내가 왜? 곧 내가 다 받을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관들은 이제 이자는 너무 많이 당연히 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10년 만에 했느냐 30년 만에 하겠다고 채용증을 썼느냐 이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할 때 진짜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들이 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대출을 보통 받고 집을 사시잖아요. 현금 다 주고 사시는 분 거의 없죠. 정말 부러워요, 저도. 정말 부러운데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대출이 실행되는 그 시점 또는 잔금이 되는 그 시점에 대출 실행 비용, 인지세, 국민 채권 구입비, 그 다음에 뭐 법무사 수수료 이런 게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택 관련 세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소소한 비용이 있는지를 놓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자금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저도 처음에 아까 집 살 때 이제 그런 매도 날짜 때문에 또 한번 세금을 맞아봤지만 또 집을 살 때 그냥 이 집값이 뭐 이제 5억이 달하면 5억만 입금 되는 줄 알았더니만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부대비용까지 다 하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여유 있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에 연끌하게 되면 그 돈 마련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때 가서 당황하는 일 없으려면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해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통장에 돈이 그 주택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연끌하고 100만 원도 없다. 네.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부대비용이 나오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테크 신선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 할 때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거 어떻게 해야 잘 받는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제일 간단하게 외우시는 방법이 1후, 2보, 3매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택의 잔금일로부터 1년 후에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년이 되기 전에 사시면 안 돼요. 네. 계약일이 1년 후가 잔금일 기준이에요. 잔금의 기준 방금 네.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많이 틀린단 말이죠. 잔금의 기준으로 1년. 네. 그리고 그 주택을 2년 보유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은 같이 필수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주택 매수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잔금일 전에 매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공부하고 유튜브를 통해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안내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실수하는 분들이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하루 이틀 차이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 카운트 하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계산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에서는 이렇게 1후, 2보, 3매로 순차적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투자하시는 선배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매도 날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관련? 내가 이 세금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맞춰지지 않았다 뭐 이런 썰이 있으신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이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주택자 좀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거 지금 말했던 것처럼 뭐 1후, 2보, 3매. 근데 이제 이건 현재 기준인 건데 네. 또 과거에는 그냥 옛날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던 적도 있었었고 막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러다 보니까 주택수를 늘리거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일단 비과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주택은 비과세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네, 전 지금도 그런데. 비과세가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초보 시절에는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경험이 늘어나시면 자연스럽게 또 뭐 정부 규제가 좀 괜찮아지면 다주택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알고 계신 꼼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 채, 세 채를 했는데도 일반 과세라고 보통 하죠. 일반 과세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수익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좌충우돌하면서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래서 세금 냈어요. 예전에. 네. 1주택자들이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걸 따지다가 놓치는 것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예, 제 주변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낭패를 겪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은 기억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많은 기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텔. 네, 맞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낭패를 겪은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런 관련된 좀 뭐랄까 좀 체킹해야 되는 팁?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둘씩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찐 고객의 저희 사례고, 이분 저희 법인 고객의 대표님이셨고, 지금 거의 개업 설립부터 도와드려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5년 정도 저랑 하고 계시는 대표님인데, 세무법인을 아무리 써도 본인 부동산 자금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는데, 일단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숨기고 싶으신가 봐요. 진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주택 하나를 사시고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개 이제 받으신 거예요. 영등포에 있는 거를. 미분양 아파텔이요. 아파트래요.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없고 공실이고 뭐 이런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싸다고 받긴 받았는데 뭐 임차인을 놓지도 않고 상가 임차인 받지도 않고 뭐 주거 전입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공실로 비워놨다가 어느 날 단기 임대하신다고 하면 뭐 몇 개월 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그냥 상가 오피스텔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거용으로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세무 지식, 사업자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동산 지식이 없으시니까 나는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나 그거 팔고 새로 딱 이사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한 양도세 2천에서 3천만 원? 가산세 포함해서 어머. 주택이니까 네. 다주택이잖아요. 아파트를. 그쵸.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3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지서가 온 거예요. 대표님 진짜 깜짝 놀라 가셔가지고 그래도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한테 먼저 안 오세요. 세무서 먼저 가세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게 혼나고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일단 내 힘으로 먼저 따져보는 거죠. 맞아요. 본인 힘으로 세무서 가서 한번 해결해 보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셨는데, 국세청은 항상 실질과세, 그럼 국세청이 도대체 여기에 전임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대표님은 자기는 한 번도 월세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미 그 전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조사관이 그 물건지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조사관이 아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섭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팔기 전에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도 저희에게. 아니, 오피스텔 사실 투자할 때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입을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주거로 쓰게 하면서 그냥 네. 이제 비워놓으면 세무서에 안 걸리겠지. 되게 많이들 하는 건데 이걸 근데 어떻게 지금은 전입신고도 되고 주택 뭐 전월세 신고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 다행히도 저희 세무사님도 이거 모르셨거든요. 세무사님도 다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2013년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청에서 도장 잘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비과세 처리해드렸거든요. 그분이 너무 고마우셨겠다. 그 다음부터 그 고객님은 채권 투자하시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저한테 다 질문하고
네, 이렇게 상담해서 고객으로 지금 그러게요. 계속 하려고 완전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은인이죠, 은인. 네. 그래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상업용 오피스텔 받으시고 실제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선배님도 이런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국세청이 보고 계실까봐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은 아니면 돼. 약간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꼭 걸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저 진짜 많았던 게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전입만 안 하면 돼. 보통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와, 진짜 무섭다. 네. 국세청을 지금 똑똑한 분들이 다 하시니까 저희 사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국세청은 늘 이렇게 거둘 세금이 많은 분한테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똑같은 케이스인데 연락이 안 왔다. 내가 소득을 적게 벌고 있는지를 의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쩌리들. 내가 쩌리인가? 일부에서는 집을 살 때 같이 봐야 될 그 부동산 세금의 큰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집값만 보지 말고 세금까지 포함된 진짜 비용까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모 자금, 증여, 가산세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